요즘 아침마다 MTS 창을 켜기가 두렵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파란불로 가득 찬 국내 증시를 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기분입니다. 아, 역시 답은 미국 주식인 걸까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 보니 여긴 온통 빨간불입니다. 근데 떨어지면 더 사려고 대기 중인데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프 이거 실화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은 당분간 하기 싫은데 미국 주식을 하자니 또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근데 중국 주식은 하기 좀 무서운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신흥국인지, 향후 전망과 해당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외 ETF를 비롯해 투자하기 전 유의하면 좋을 리스크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신흥국 투자라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KB증권의 최근 글로벌 증시 분석 자료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연초 이후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3.4%, 코스닥은 7.6%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개월 추이 그래프를 보면 약간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양 같습니다. 뚜렷하게 상승도 하락도 아닌 것이 참 애매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미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3개월 추이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승세에 가깝고, 연초 이후 등락률도 다우존스가 16.3%, 나스닥이 24.6%, S&P 500이 25.1%로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권 나라들의 추이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인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3개월 추이가 가장 깔끔한 상승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연초 이후 등락률은 무려 31.6%에 달했습니다. 유일하게 30%대를 돌파해 미국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뒤이어 인도와 인도네시아 또한 연초 이후 각각 24.9%, 12.4% 상승해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다는 건 익히 들어 알았는데 베트남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보다 높은 30%대를 기록한 걸까요? 2020년 국내 증시를 휩쓸었던 동학 개미운동 기억나시나요? 그야말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작년이 지나고 올해 국내 증시는 과거의 열기가 많이 식은 모습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우리랑 비슷하게 작년부터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랑 다르게 베트남에선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주식 계좌 수도 거래 대금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지금 증시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월세조차도 하락하는 등 부동산의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경제정책으로 금리는 내리고 코인 거래는 금지한 상황이다 보니 갈 곳을 잃은 자금이 모두 증시로 몰리게 된 것이죠. 특히 6월 이전에는 프론티어 마켓 1위인 베트남이 MSCI 신흥국 시장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편입은 불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베트남은 인도와 함께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스타트업 붐이나 중국 정부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 등 다양한 요인들도 이러한 성장세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랭킹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뒤를 이어 의외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경제 규모 대비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인도를 일명 스타트업의 성지라고도 부르죠. 이는 동남아 인구 구조상 20, 30대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마찬가지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인터넷 경제 규모도 급성장하고 디지털 기반의 스타트업이 뿌리내리기에도 좋은 환경인 거죠. 더욱이 중국 정부가 자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의 대안책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을 주목하게 된 영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안 인도 시장에 쏟아진 투자금은 중국 IT 기업 투자금의 약 1.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동남아와 인도가 뜨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ETF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베트남 같은 신흥국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ETF를 적극 활용해 간접 투자를 하면 좋다고 했거든요. 먼저 베트남부터 알아볼게요. 베트남에는 크게 3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호치민 증권거래소와 중소형주 중심의 하노이 증권거래소, 비상장 주식시장인 어컴시장 등으로 나뉩니다. 우리
우리나라로 치면 각각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 지수는 호치민 증권거래소의 VN30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호치민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에 제한을 두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VN30 지수 기업에 개별 투자하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ETF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VN30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국내 ETF 상품으로는 한국투자 신탁운용의 킨덱스 베트남 VN30 ETF와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선물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킨덱스 베트남 VN30 ETF 같은 경우 앞서 말한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큰 만큼 위험성도 상당히 큰 상품이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주요 해외 ETF로는 VNM, 베트남 VFM VN 다이아몬드 ETF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VNM ETF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유일한 미국 ETF이고 다이아몬드 ETF는 베트남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베트남 ETF입니다. 다이아몬드 ETF 또한 구성 종목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ETF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대표 지수도 알아볼게요. 인도네시아의 대표 지수는 IDX 종합지수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해당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ETF로는 한국투자 신탁운용의 킨덱스 인도네시아 MSCI ETF가 유일한데요. 이 ETF는 인도네시아 시가총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31개 대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인도네시아 지수를 100% 추종한다고 합니다. 해외 ETF로는 EIDO가 있습니다. EIDO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로 인도네시아 시장 시가총액 상위 99%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대표 지수는 크게 뭄바이 증권거래소의 센섹스 지수와 인도 증권거래소의 니프티 지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센섹스 지수는 인도 대표 우량기업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이며 니프티 지수는 인도 대표 50개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두 지수의 종목 구성이 거의 동일한데 니프티 쪽이 더 많은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니프티가 인도 시장을 좀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ETF는 종류가 꽤 많은데요. 참고로 국내 상장 ETF 상품은 모두 니프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만 있습니다.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해외 ETF로는 INDA, INDY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운용 규모가 큰 INDA는 MSCI 인디아 인덱스를 추종하며 인도 주식시장 상위 85%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INDY는 니프티 지수를 추종해 인도 주식시장 50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와 각국 증시의 대표 지수, 대표 ETF 상품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변동성이 커 투자 위험성이 높은 대신 기대 수익률도 높은 시장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지 정리해봤습니다. 베트남은 일단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제약이 크다는 점과 증시 규모가 작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앞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베트남이 강도 높은 셧다운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베트남 주요 공장도 셧다운되고 베트남 기업들의 실적에도 일부 영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고요. 또 베트남 증시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금 유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는 크게 유가와 중국 증시 변수 등을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유가가 오르면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유가 시기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데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로 주목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 증시가 회복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올해 인도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접근하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로서 눈에 띄는 큰 리스크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신흥국이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많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면 좋겠습니다.